안녕하세요. 혹시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영 답이 좀 이상하거나 대화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분명히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이야기가 계속 겉돌 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한 건데요. 어쩌면 그게 질문 자체의 수준, 그러니까 질문의 범위, 영어로 스코프라고 하죠. 그게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의 스코프, 문제의 크기나 종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걸 딱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수준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답의 종류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5수준이라는 틀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정보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문제 해결의 진짜 실마리를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5가지 수준 한번 볼까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첫 번째가 본질적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요. 아, 네. 아주 근원적이고 좀 추상적이죠. 던지기는 쉬운데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너무 크고 막막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수준이 구조적 질문인데요. 이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뭔지 그 구조를 파악하려는 질문이에요. 아, 구성 요소요? 약간 지도 그리는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좋네요. 현재 상태, 그 구성 요소가 뭔지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정태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 오, 지도 그리기? 그럼 3수준은 그 지도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건가요? 소득이 오르면 행복도 커질까? 이런 질문처럼요. 정확합니다. 3수준은 기능적 질문. 그 지도 위에 있는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인과 결과 같은 관계,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동태적이라고 하죠. 이걸 건드리면 적은 어떻게 변할까? 약간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2수준은 뭐가 있지? 이고 3수준은 그것들이 어떻게 관계 맺지?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지는데? 이런 현실적인 질문. 이건 몇 수준일까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4수준, 실용적 질문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딱 해결하려는 질문이죠. 아, 실용적 질문. 네. 자료에서도 우리 일상이나 뭐 회사 업무 같은 데서 부딪히는 문제 대부분이 바로 이 4수준이라고 강조해요. 참여율 어떻게 높이지? 이 오류 어떻게 줄이지? 전부 다 4수준 질문이죠. 그렇네요. 우리가 제일 많이 던지고 또 답을 얻고 싶어하는 질문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수준은 종합적 질문인데요. 개인의 행복 추구가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같이 훨씬 더 넓은 맥락, 사회적 의미, 가치 이런 걸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아, 이건 또 굉장히 큰 질문이네요. 1수준이랑은 또 다른 결의 큰 질문.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자료에서 이걸 문제 스코프의 오류라고 딱 짚어내는데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명히 4수준의 실용적인 문제인데 자꾸만 답은 2수준, 구조나 3수준, 기능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요? 그게 뭐랄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같은 건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 부품을 바꾸거나 2수준, 기능을 좀 개선하는 거 3수준, 이런 게 더 구체적이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실행하기 쉬워 보이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뭔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부품 하나 바꾸는 게 더 만만해 보이니까 그 오류 사례로 나온 대구 지하철 참사랑 홍콩 지하철 방화 사건 비교가 정말 와닿았어요. 네, 그 사례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2003년 대구, 2004년 홍콩, 비슷한 유형의 지하철 화재 사건이었는데 결과는 너무 달랐잖아요. 대구는 192명 사망, 홍콩은 14명 경상. 저도 그 뉴스들 기억하는데 이걸 질문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렇죠. 사고 후에 보통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뭐예요? 내장내 바꾸자, 소화설비 늘리자 이런 거잖아요. 네네. 딱 2수준, 3수준 답이죠. 맞습니다. 근데 자료 분석을 보면 대구 참사의 진짜 핵심 원인은 단순히 그 설비 부족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보다는 초기 보고가 늦어지고 관제실에서 다른 열차 통제를 잘못하고 승객 대피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실, 이게 바로 4수준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
시스템 문제. 네. 그러니까 4수준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2수준 부품, 내장재나 3수준 기능, 소화설비만 이야기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이게 바로 문제 스코프 오류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다른 예로 든 사이버 가정학습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까? 사수천 질문. 이것도요? 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자. 2수준 답, 거거나 게임 같은 걸 넣자. 3수준 답.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죠.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 근본적인 참여 부진 이유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공부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거나 집에서 공부할 환경 자체가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수준의 문제라면 컨텐츠 늘리고 게임 넣는 걸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핵심을 비껴가는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 혹은 내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과연 몇 수준에 해당하느냐 이걸 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 성급하게 답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질문 자체의 수준, 그 스코프부터 점검하라. 네, 그래야만 그 수준에 맞는 정말 적절한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헛다리 짚지 않고요. 결국 이 질문의 5수준이라는 게 단순히 질문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고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게 도와주는 어떤 생각의 틀, 사고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생각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내가 지금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혹시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최근에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던진 질문과 돌아온 답의 수준이 계속 어긋나서 답답했던 건 아닌지. 네. 혹은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코드가 안 맞아 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어쩌면 이 질문과 답의 스코프가 계속 불일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4수준 해결책을 원하는데 상대는 계속 2, 3수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렇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코프 개념을 그냥 한번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분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원론적인 답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에 그냥 실망하고 말 게 아니라 혹시 질문 수준이 안 맞았나? 하고 질문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문제 해결의 진짜 첫걸음은 막 새로운 답을 찾는 것 이전에 질문의 수준을 제대로 맞추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관점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아하 하는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